썰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산과부로 3남매를 키워온 70대 여성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자식들 바라보며 버텨왔죠. 그때는 아이들만 잘 키워놓으면 살만한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수발을 들어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뒤틀린 제가 얄미운 자식들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었네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집 놔두고 어딜 간다고요? 뭐 섭섭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해는 풀어야죠. 오해는 무슨. 고려장 당하기 전에 내 말로 나가려는 거다. 무임금으로 부려먹던 노인네가 이제 필요 없어졌는데 처치곤란이라 골치 아프지? 그래서 원대로 내가 사라져 주겠대잖아. 고려장이라뇨. 아유 엄마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왜? 아직 빼먹을 게 남았는데 내가 없어질까봐 겁이 나냐. 그 말에 뜨끔했는지 아들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에서는 자식들을 치워버리고 홀가분한 노년을 보내기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한테 간이고 쓸개도 다 빼주려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정신 번쩍 날 사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산만한 배를 부여잡고 상복을 입어야 했네요. 빈소에 온 사람들은 제 팔자가 기부하다며 쑥덕거렸어요. 아니, 마누라 팔자가 얼마나 드세면 만삭에 남편이 주고. 보나마나 저 팔자 때문에 남편 잡은 거야. 저런 여자랑 살면 사고가 아니라도 시름시름 앓다 죽었을걸?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말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들과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서러움이 복받쳤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 편하게 몸조리할 상황이 아니었네요. 셋이나 되는 애들을 키워야 하니 남들처럼 너희 부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쉽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아무 일이나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큰 맘을 먹고 짐을 쌌답니다. 그리고는 젖도 못된 막내와 두 딸을 데리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사실 어머님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큰딸이 6살이 되도록 한 번도 왕래하지 않고 지냈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연락을 드렸지만 아들의 빈소에도 오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찾아가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이라고는 없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철판을 깔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렇게 말려도 내 자식 고연에 황천길로 보내놓고 또 누굴 잡아먹으려고 여길 기웃거려.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미워해도 어머니 손주들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터진 일이라고. 뭐 손주? 그것들이 왜 내 손주냐? 내 새끼 등골 대먹던 왼수 덩어리들이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어머니 제발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 어린 것들 다 굶어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저는 보기 싫으셔도 애들은 그 사람 핏줄이니 좀 받아주세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부탁드려요. 내가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려. 생떼 같은 내 자식이 너 아니었으면 왜 그렇게 가? 근데 나한테 네 자식들을 보라고. 아무리 낯뜨거워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사람이냐? 내가 왜 내 자식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봤는데. 너랑 저것들 보면 장례식장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고단하게 살다간 내 아들, 그래도 가는 길은 편하라고. 내가 12번을 까무러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틴 거라고. 어머님은 가슴 속 한을 다 털어내려는 듯 제게 악다구니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밉다기보다는 처량하고 안타까웠어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원통함을 가장 잘 아는 게 저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뺨을 후려치는 것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고 있었지만 차마 반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화를 쏟아내던 어머님도 끌려다니던 저도 지쳐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둘 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잠시 후 한바탕 한풀이를 하신 어머님이 넋나간 표정으로 제 등에 엎인 막내를 바라보며 입을 여시더군요. 애가 젖은 뗀 거냐? 바로 가지 말고 며칠 있으면서 젖이라도 떼고 가라.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흘러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시댁에 묵으며 막내 젖을 떼고 딸들에게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야 한다는 당부를 했어요. 어머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면서도 산후조리 못한 저를 위해 구들장을 달궈주시더군요. 그래서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출산한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을 남겨두고 홀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울며 매달리던 딸들이 눈에 밟혔지만 길을 막고 돌아섰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만 다져놓으면 얼른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온 서울에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여간 청소를 하고 파출부도 다녔어요. 그러다 고시생들로 붐비는 학원가에 한식 뷔페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주방 참모가 그만두며 그 일을 맡게 됐네요. 허드렛 일보다 벌이가 훨씬 좋은 일, 신이 나서 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사실 간이 안 좋아.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 그래서 말인데 경숙 엄마가 이 식당 해보는 건 어때? 우리도 이걸로 자식들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잖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속 안 썩이고 잘해준 것도 고맙고 해서 내가 권리금도 덜 받고 넘기려는 거야. 건강이 나빠지며 손을 떼게 된 사장님이 제게 식당을 맡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뜰히 모은 돈을 털어 식당을 인수하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말에도 문을 열고 학원과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쉼없이 일했죠. 그러다 막내가 5살 되던 해 어머님이 돌아가시며 아이들을 데려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던 분이었지만 길을 곧 없던 저희는 그 사이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제가 아들 대신이었고 저에게는 어머님이 유일한 부모였어요. 한데 그런 분마저 떠나게 되니 너무 힘이 들고 괴롭더군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례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열심히 일을 했네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갔어요. 저는 식당을 해서 3남매를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사회에서 한몫하는 성인으로 키워냈죠.
큰딸은 영양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둘째는 무역회사에 다녔어요.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한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몇 년 직장 생활을 하다 각자 제 짝을 찾아 가정을 꾸리더군요. 큰딸은 병원 원무과 직원과 막내 아들은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둘째가 올해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했죠. 새 아이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그제야 저도 할 일을 끝낸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낸 결과치고 그만하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게는 늘 죄인처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것들을 온전히 제 품에서 키우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돌아설 때의 죄책감이 계속 가슴 한구석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식들 앞에서 작아지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다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자식들은 저 필요할 때만 찾아와 이것저것 부탁하곤 하더군요. 그래도 사소한 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가던 큰딸의 부탁에는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복제까지 2달도 안 남은 거 알죠? 아직 애가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긴 힘들 것 같고 엄마가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니, 내가 가게는 어쩌고 애를 봐. 맨날 적자나는 이 가게 접고 애들이나 봐주시면 안 돼요? 좀 있으면 경우 경미도 애 가질 거고 그럼 줄줄이 손주들 생길 텐데. 솔직히 요즘은 손님도 별로 없잖아요. 길거리 음식이랑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식당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도 아직 엄마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길에서 파는 음식들이야 죄다 구인식이나 허기만 채우는 것들이지 않니?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한 끼 먹으려면 여기만한 것도 없지. 엄마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남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손주나 봐주세요. 할머니한테는 우리 3남매들 다 맡겨놓고 정작 엄마는 애 하나도 봐주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기 싫다고 하던. 그리고 나야 먹고 살려니 너희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나는 뭐 달라요? 요즘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 나도 벌어야 한다고요. 그러게 우리 결혼할 때 이거 다 정리해서 결혼 비용에나 보태주시지. 지금은 그때보다 손님이 더 없잖아요. 그런 큰딸의 성화에 저는 결국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주러 간다고 하자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손주? 당연히 예쁘지. 근데 애 봐준다고 너 살 집도 다 정리해버리면 안 돼. 맞벌이 한다고 평일에는 매일 나가지만 주말에는 사위가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언니는 외동딸 애 봐준다고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들어갔는데 주말에 사위 눈치 보여서 아침부터 나와서 떠돌아다니더라. 찜질방도 가고 우리 집에도 오고. 근데 그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해보느라 피곤한데 주말에도 쉴 곳이 없으니 아주 죽겠는 모양이야. 넌 애들 집에 들어가도 꼭 살집이랑 돈 나올 구멍은 만들어놔. 참, 너 상가 하나 사둔 거 있다고 했지? 그거 자식들이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절대 팔아먹지 마로. 아유, 우리 언니도 애들한테 다 퍼주지 말고 돈이라도 좀 치고 있었으면 그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딸의 만류에도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교회에 텃밭이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답니다. 주말이면 거기 가서 편히 쉬며 농사 짓는 재미도 느껴볼 요량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큰딸은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네요.
그냥 우리 집에 계시면 된다니까. 그런 건 뭐하러 사요. 상가는 월세라도 나오지만 집은 노상 비워놓고 주말에만 삐죽 갈 거잖아요. 안 그래도 애 생기니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참에 가게 정리한 걸로 자식들이나 좀 도와주시지. 너희 결혼할 때 하도 징징거리길래 아파트 팔아 똑같이 나눠줬잖아. 세금 빼고도 한 사람 앞에 2억 넘게 돌아갔는데 그게 부족했어? 그러느라 나는 집도 없이 가게에 딸린 방에서 먹고 자고 한 거 몰라? 근데 다 늙어서도 주말에 편히 쉴 곳 없이 떠돌아야겠니? 그리고 나중에 애들 커 봐라.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상추도 따고 고추도 따고 얼마나 재밌을 거야. 요즘 애들은 주말에도 학원 다니느라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거든요. 주고 보세요. 괜한 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것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네 집에 들어가 황혼 육아를 시작했네요. 물론 손주야 이가 갈리도록 예뻤어요. 그렇다고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발육도 빠르고 힘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커가는 손주를 보는 게 체력적으로 무척 고됐네요. 거기다 애 봐주러 들어갔다고 어떻게 애만 봐줄 수가 있겠어요. 내 딸이 고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아이의 살림까지 도맡게 되더군요. 하지만 몸이 힘든 건 그나마 괜찮았어요. 딸 시집살이가 그리 힘든 건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지 방 청소도 안 하던 큰딸이 살림을 나더니 까다롭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집에 왔는데 설거지라도 쌓여있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내댔죠. 엄마,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좀 제때제때 하시라니까요. 가뜩이나 맨날 된장이니 청국장이니 끓여대는 통에 냄새나 죽겠는데 이렇게 설거지까지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녁 먹고 바로 치운다는 게 애가 토를 해서 그거 치우고 목욕시키느라 깜빡했다. 애가 토를 해요? 왜요? 뭐 잘못 먹인 거 아니에요? 또 이유식 말고 아무거나 막 먹였죠. 아휴, 내가 먹이긴 뭘 먹여. 네가 냉장고에 써붙인 거 보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서 먹였어. 근데 멀쩡한 애가 왜 토를 해요? 분유 먹는 갓난애도 아니고 이제 토할 나이도 지났는데. 병원은 안 가봐도 되는 거예요. 병원은 무슨, 열도 없고 목욕하고 잘 놀다 잔다. 엄마, 제발 애 좀 잘 보세요. 이래서야 우리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신경질을 잔뜩 내고 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위도 잔소리만 안 했지 살가운 말 한마디 없는 건 똑같았습니다. 지 자식이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데 사위가 그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네요. 딸이 그럴 때마다 하루에도 12번씩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어린 손주 생각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숨을 좀 돌릴 수 있겠더군요. 그때부터 제법 시간이 생겨 애 키우느라 망가진 허리도 치료받고 가끔 친구도 만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을 때 이번에는 둘째 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이제 거기 더 있을 필요 없지 않아요? 애도 다 커서 어린이집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 애도 좀 봐줘요. 나도 돈 좀 벌어야지. 김서방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김서방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사업이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요즘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 어떡해. 나도 같이 벌어야지.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은데. 혹시 너희 시어머니는 안 되신다니? 엄마. 지금 언니애만 봐주고 우리 윤기는 봐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외손녀 보잖아요. 요즘 친정엄마 중에 애 안 봐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아휴,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래도 둘째 사위는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저한테 서글서글하게 잘했어요. 문제는 어릴 때부터 따지게 좋아하는 저희 딸이었답니다. 딸은 지가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가르치려고 들었거든요. 엄마, 애 휴대폰 보여주지 말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영상이 노출되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대잖아요. 특히 휴식 먹일 때 만화 같은 거 막 틀어주지 마세요. 우리 윤기는 절대 안 돼요. 알았어. 안 그래도 네 언니한테 잔소리 신물나게 들었다. 그리고 어른 옷이랑 애 옷은 이렇게 같이 빨면 안 돼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세균이 애들한테 가면 큰 병 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깜빡했다. 근데 언니네서도 잘 있었는데 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니? 엄마, 그 집애랑 윤기는 또 다른 거예요. 애들마다 면역력이랑 체질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괜찮았다고 다 괜찮아요? 같은 거 먹여도 탈나는 애가 있고 잘 넘어가는 애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은 한꺼번에 만들어서 묵혔다 주지 마시고 가능한 한 바로 해주세요. 언니가 그러는데 귀찮다고 한꺼번에 만들었다가 며칠씩 주고 그런다면서요? 윤기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애라 그럼 안 좋을 거예요. 아셨죠? 아유, 그걸 어떻게 몇 개 자르고 끓이고 하니? 2, 3일은 괜찮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다 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요. 들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장도 매일 본다고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다 냉장으로만 해주시나 봐요. 엄마도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 그 집은 살림해주는 사람을 따로 부른다면서. 나도 애만 봐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코딱지만한 집을 살림할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세요. 난 살림 안 해봤어요. 아 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윤기 김서방 닮아서 토마토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죠?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요난 떠는 딸이 미울 때도 있었지만 제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라 이해하려고 했어요. 한데 손자가 무럭무럭 자라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허리가 아파 아침부터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장을 봐 음식을 해주라는 딸의 엄명에 어쩔 수 없이 마트에 갔죠. 그맘때 아이는 한창 걷고 싶은지 유모차 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찡찡거리는 아이를 내려 손을 잡고 걷게 했네요. 그러다 허리가 아파 잠시 의자에 앉아 쉬는 사이에 눈앞에서 놀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자 다행히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손자 곁에 다가가는데 아이가 뭔가를 우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입을 벌려보다 화들짝 놀랐네요. 입에서 시큼한 토마토 향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닥을 살펴보니 방울토마토가 몇 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비닐봉지에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뱉어내게 하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얼굴에 붉은 발진이 올라오더니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사색이 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마트 직원이 다가와 물었네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얘가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를 주워 먹었나 봐요. 이를 어째? 예? 아유, 그거 큰일 나는데. 얼른 구급차 부를게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하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금방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가 혹시 토할지도 모르니까 눕히지 말고 앉혀두라고 하네요. 토한 게 기도를 막으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애 얼굴이 좀 붓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손자의 얼굴을 보니
얼굴과 목, 귀까지 조금씩 부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피말리는 몇 분이 지나 드디어 구급차가 아이를 싣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고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됐죠. 하지만 주사를 맞은 지 1시간이 지나도 총총 부은 얼굴은 금방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때 뒤늦게 연락을 받은 딸과 사이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본 딸이 대뜸 소리 지르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엄마, 애토마토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떨구자 사위가 딸을 막아서며 말하더군요. 당신 왜 그래? 장모님도 놀라신 거 안 보여? 내가 주워먹었대잖아. 저 나이 애들 눈에 보이면 다 입으로 집어넣는 거 몰라? 그러니 더 조심했어야지. 모든 입에 다 들어가는데 왜 애만 혼자 둬? 장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야? 그러게 작작 좀 하지. 어린애 데리고 매일 어떻게 장을 보시라고 그 난리야. 솔직히 당신도 매일 장 봐서 애 음식해준 거 아니잖아. 저는 언성을 높이며 투닥거리는 두 사람을 보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 손자가 아프고 집안까지 시끄러워진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소량 노출이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주사 맞고 부종도 가라앉고 있으니까 몇 시간 지켜보다 퇴원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다량 섭취했을 때 간혹 쇼크 증세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다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저 사람도 놀라서 그러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시고요. 내가 미안하네. 잘 봤어야 하는 건데.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애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딸은 제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동안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어 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게다가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아 아이한테서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힘들고 피곤했답니다. 그러다 둘째네 손자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1년이 넘어서야 그 집에서 풀려날 수 있었네요. 그제야 저도 노년다운 노년을 즐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런데 그맘때 마침 고향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며 연락을 했더군요. 친구는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달이 성한 애들 몇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도 한번 가기로 했어. 너 맨날 손주 보느라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갈 수 있는 거지? 그래? 잘 됐다. 나만 맨날 빠지게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지. 저는 난생 처음 친구들과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 내일 아니다 생각했고 나이 들어서는 화문휴가에 치여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껏 들떠 여행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복은 제 몫이 아니더군요. 저희 막내 아들 내외는 결혼하고 6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지금 병원이에요. 와이프가 유산계가 있다고 해서요. 뭐? 유산? 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은 장인어른 간병하시잖아요. 낮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제가 불안해서요. 그래? 퇴원은 언젠데? 오늘 오후에 해요. 집으로 바로 와주실 수 있죠? 많이 안 좋은 거니?
실은 엄마가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놔서 말이야. 내일 가는 거라 취소도 못하는데 거기만 갔다가 월요일에 가면 안 되겠니? 네? 아니 엄마, 며느리가 유산기가 있는데 여행이라뇨. 우리가 이 애 얼마나 어렵게 가졌는지 모르세요? 그래 알았다. 지금 가마.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또 여행을 포기하고 며느리 수발을 들러 출동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차도녀 스타일이었어요. 결혼 전 첫인사 왔을 때 큰딸이 그랬거든요. 차가운 보시 여자라나 뭐라나. 아무튼 말수도 적고 똑부러져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상이었죠. 그러니 같이 사는 게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음식을 마련하느라 애 보는 것보다 더 힘이 들었어요. 며느리 성격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인상을 쓰며 맞닥자는 티를 냈어요. 그러면 아들이 알아서 제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음식이 너무 짠 것 같아요. 임산부는 싱겁게 먹어야 되는 거 모르세요? 고혈압이나 부종해올 수도 있다잖아요. 그리고 한기할 때는 꼭 미세먼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거기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이것도 바닷을 잃어보시고요. 이게 뭐냐? 지금 시기에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왕 하시는 거 여기 적힌 거 위주로 좀 해주세요.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야 애 발달에도 좋고 임산부 몸에도 좋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장 볼 때 생각하면서 삼아.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며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참 다정하다고요? 그것도 다 지 마누라한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제가 온갖 잡일은 다 하며 사는 동안 제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며느리야 그렇다 치고 아들은 식탁에 올라온 미역국을 보고도 까맣게 모르더라고요. 사실 이 나이 먹어 생일이 뭐 그리 대수겠어요. 그래도 마누라는 그리 애지중지하면서 식모처럼 부려먹는 지 어미 생일은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좀 서운하더군요. 그런데 그맘때 잠잠하던 둘째 딸이 전화를 해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김서방 회사가 문 닫게 생겼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보험을 막아야 되는데 동업하던 사람이 결제대금을 들고 잠적했어요. 그거 못 막으면 큰일 나나 봐. 지금 김서방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이럴 거예요? 상가 있잖아. 전부터 세입자가 그 상가 사고 싶어서 계속 연락했잖아요. 돈이 있으니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고, 그럼 매매 처리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댁 돈 받아서 급한 물은 껐으니 나머지는 그거 팔아서 엄마가 좀 도와줘요. 상가?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그거 하나인데 그걸 팔면 당장 난 어쩌고.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 나중에 우리 나눠줄 거잖아요. 나중 말고 지금 필요할 때 줘요. 응?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둘째 사이의 일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아들 딸보다 살갑던 사위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상가를 팔아 급한 불을 꺼주게 됐네요. 사위는 열신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큰딸과 아들의 눈빛이 곱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오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수밖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막내 아들도 귀여운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산전 수발과 산후조리, 그리고 손녀딸 육아까지 하게 됐네요. 사실 산후조리만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며느리가 조금 더 도와주기를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돌까지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죠. 한데 손녀의 돌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더니 갈비를 사 먹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누라 눈치가 보여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새삼스럽게 무슨. 나야 너희들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는 사람이지. 이제 그렇게 바라던 애도 얻었으니 너도 더 성실하게 가장 노릇해라. 그래서 말인데요. 애가 생기니 짐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엄마도 답답하시죠? 그래? 뭐 신혼집이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야 곧 나갈 사람 아니냐. 셋이 그 정도 크기면 넓진 않아도 사는데 지장은 없을 텐데. 왜? 이사라도 생각하는 거야?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약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떡하니 당첨이 됐더라고요. 어머나 그래? 그 어렵다는 청약이 됐어? 네, 저희도 처음에는 안 믿겠다니까요. 근데 그게 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다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중도금 대출도 된다는 것 같던데 그건 알아본 거야? 당연하죠. 요즘 집값 모르세요? 대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방 2개 정도는 은행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마음 편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해요. 중도금도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엄마, 그 전원주택 좀 팔면 안 될까요? 뭐? 그 집을 말이냐? 네. 지금도 거의 비워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하러 그런 낭비를 해요? 그거 없으면 난 어디로 가라고. 이제 유리 도이 지나면 나가기로 했잖니. 에이, 엄마가 가긴 어딜 간다 그러세요. 아들이 저 하나인데 저랑 사셔야죠. 엄마도 이제 팔팔한 청춘이 아니잖아요. 누나가 상가도 팔아먹어서 지금 여윳돈도 없고요. 그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유리 엄마도 불편할 거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얘기 끝난 거예요. 정도 아닌데 뭐가 불편해요. 그냥 지금처럼 쭉 저희랑 사시면 되는 거죠.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이 기회 그냥 날려야 돼요. 한번 청약 포기하면 다음 청약도 금방 못하는 거 아시죠? 서울 집값은 하늘이 다르게 올라가는데 이런 거 아니면 새 집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꿔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그런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친구가 했던 당부를 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만 붙잡고 매달리는 자식들을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상가도 팔고 집도 팔아 자식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말았네요. 그렇다고 정말 제가 아들과 같이 살 생각으로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무뚝뚝한 며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편해지지 않았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거처를 결정한 뒤에 말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네요.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편의점에 간다며 집을 비웠을 때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 앞에 간다는 생각에 전화기를 놓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는 금방 끊어졌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내 벨이 다시 울리더군요. 자꾸 전화하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아닌가 싶어 며느리의 휴대폰을 확인해봤죠. 그런데 화면에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신 사돈에게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뜻밖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임정자 씨 입소되게 걸어두신 게 자리가 나서 연락드렸어요. 언제 입소하시는 건가요?
누구요? 임정자 씨요. 보호자 되시죠? 부, 본인입니다. 제가 임정자예요. 아, 그러세요. 언제 입소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상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심장이 벌렁거려 금방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고른 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척 이것저것 물었네요. 통화를 끝낸 저는 입술을 깨물며 화를 눌러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저렴한 요양원에 입소대기를 걸어뒀던 겁니다. 저는 어리 빠져 멍하니 앉아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금방 아들이 퇴근해 오는 소리도 들렸지만 나가보지 않았죠. 도저히 맨정신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애써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된 아들이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엄마 안 나오시는 거 보니 일찍 주무시나 봐. 그런가 봐. 아까부터 조용하시더라. 근데 아무래도 그 요양원은 안 되겠어. 경기도에서도 제일 싸다더니 대기가 너무 길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그냥 다른 데 알아보자. 아, 그거 말인데 당장 취소해야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취소를 해? 당신 설마 새삼스럽게 아들 노릇 하겠다느니 그런 거 아니지? 분명히 말했어. 난 절대 어머님이랑은 같이 못 살아. 그동안은 내가 조심해야 되고 애도 맡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더 이상은 못해. 노인네랑 같이 사는 거 지금도 숨막혀 죽겠단 말이야. 당신도 처음부터 유리 돌까지만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었잖아. 누가 아니래? 근데 그건 우리가 청약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전이고. 집만 홀랑 팔아먹고 안면 바꿔서 요양원 가시라고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어? 갑자기 왜 효자 흉내야? 당신이 그랬잖아. 자기네 삼남매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어머니한테 별로 정 없다며. 그러니 누나들도 자기 엄마 요양원 보낸다는데 그러라고 한 거 아니야. 누구 하나 집으로 모셔간다는 사람도 없었잖아. 심지어 큰 누나는 뭐랬어. 자기는 상가랑 집 한 거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요양원비도 못 낸다고 우리랑 둘째 형님네가 알아서 내라고 했잖아. 그러다 엄마 깨겠어. 목소리 좀 줄여. 깨시면 어때?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어머님이랑 살기 싫다니까 요양원 알아보자고 한 건 당신이야. 잊었어. 그땐 그랬는데 오늘 내가 뭘 좀 알았단 말이야. 알긴 뭘 알아. 뭐 어디 어머님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대? 야, 저게 귀신이야. 뭐? 정말? 어머님한테 다른 재산이 있다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우편함에 이런 게 와 있더라고. 봐. 그게 뭔데? 뭐 세금 내라는 거 아니야? 그래, 재산세 고지서잖아. 엄마 이름으로 땅이 있었나 봐. 그동안은 주소가 엄마 집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쪽으로 갔겠지. 근데 이번에 집 팔면서 아예 여기로 주소 옮기셨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 모양이야. 야, 우리 엄마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기셨나 몰라. 정말이야? 그쵸, 얼마나 되는 건데? 그거야 모르지. 일단 내일 한번 알아봐야지. 근데 대충 봐도 이게 평수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거 팔아서 보태면 우리 대출 안 받아도 될지 몰라. 진짜? 근데 어머님이 그것까지 팔아서 도와주신다고 하실까? 자기 누나들은 큰형님은 저번에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얼마나 분해했는지 알잖아. 누나들 알기 전에 얼른 우리가 먼저 챙겨야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잘해드려. 그 요양원은 당장 취소하고.
혹시 우리가 그거 알아본 거 말 나가지 않게 누나들도 입단속 시키자. 어차피 자기들도 엄마한테 받아 챙길 것만 다 받아놓고 모른 척한 거라 할 말도 없을 거야. 우리가 그냥 계속 모시기로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야 손해볼 거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정말 모시고 사는 건 아니지? 일단 이거 받고 생각하자. 지금 이대로면 우리 앞으로 대출이자 갚느라 아무것도 못해. 자기 유리 영어유치 시험 보낼 거라며. 그러려면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래, 알아들었어. 걱정 마. 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들내외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것만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딸들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거기다 제가 땅에 있다는 걸 알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려는 아들내외에게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충 물건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저를 본 아들이 깜짝 놀라는 소리치더군요. 엄마,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방은 뭐예요? 이 밤에 어디 가시게요? 그래, 내가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살려면 나가야지. 엄마 왜 이러세요? 집 놔두고 어딜 간다 그러세요? 뭐 섭섭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해는 풀어야죠. 오해는 무슨. 고려장 당하기 전에 내 말로 나가려는 거다. 무임금으로 부려먹던 노인네가 이제 필요 없어졌는데 처치 곤란이라 골치 아프지? 그래서 원대로 내가 사라져 주겠대잖아. 고려장이라뇨. 아유 엄마,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왜? 아직 빼먹을 게 남았는데 내가 없어질까봐 겁나냐?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 오냐 그래, 내 입으로 말해주랴. 배 아파 낳아주고 개고생해서 키워주고 가진 거 다 퍼줬더니 지 어미 요양원에 버리려던 아들 얘기 한번 들어볼 테냐.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거기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한번 알아본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시끄럽다. 너희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날 이때까지 총 노릇한 내가 등신이지. 잘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니 혹시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이 너희한테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 괜한 일에 헛물 켜지 말고 네 누이들한테도 똑똑히 전해. 오늘 이후로 너희는 고하니 다시는 부모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 말의 끝으로 가방을 들고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놀란 아들내외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땅을 팔아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그 땅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증여해 주셨던 땅이었어요. 처음에 절 그토록 미워하셨던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갑자기 전화로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내가 친정에서 받은 땅이 하나 있다. 원래는 네 남편 몫이지만 하필 지 애비 명줄 짧은 거 닮아서 먼저 가버렸으니 그걸 어쩌겠냐. 널 줘야지. 지금이야 똥땅이지만 또 아니? 나중에 큰 돈 될지. 그리고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저번에 보니 꺼죽만 남았던데 그래서 어떻게 애를 셋이나 키운다 그러니? 가게로 보약 지어 보냈으니 까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이만 끊는다. 그렇게 무뚝뚝한 말투로 마음을 전하시던 어머님은
땅을 제게 넘겨주고 얼마 후 아들의 뒤를 따라가셨답니다. 그 뒤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선뜻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고지서까지 숨겨가며 철저히 그 땅의 존재를 감춰왔네요. 그런데 아들네 집으로 주소를 옮기며 그 사실을 깜빡하고 말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땅에 대한 사실을 숨긴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철들보부터 저한테서 뭐든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만은 허무하게 팔아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버틴 덕에 똥땅이라던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며 제게 큰 본을 안겨주게 됐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차례로 전화해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한 건 큰딸이었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글쎄 정서방이 병원 공금으로 도박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안 갚아주면 깜빵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엄마, 둘째 딸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친구가 확실하다고 하길래 주식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채를 좀 썼어요. 근데 그게 폭망하는 바람에 김서방이 화가 나서 애도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줘요. 정말 나랑 이혼할 건가 봐. 엄마가 그 빚 갚아주고 김서방 좀 말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난 경호한테 요양원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었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아들이었죠. 저 회사 그만뒀어요. 실적 안 좋다고 거의 해고하는 분위기라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 재취업을 못했더니 직업이 없어서 잔금 대출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중도금도 못 내서 연체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입주라 진짜 큰일이거든요. 전세집 빼줄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이 부족해서 입주는 못하고.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애랑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식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들며 제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에 눈물콧물 흘리던 제가 아니랍니다. 과거에 저는 어린 자식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우리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게 부모된 고리이고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어미의 고단함을 알기는커녕 마치 빚 복족하러 온 사람들처럼 굴었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어미의 모정을 모기처럼 이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생은 생전 처음 저를 위해서만 살아보려고 하네요. 그럼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자신을 위한 삶이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